안녕하세요. 이경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같이 배웠죠. 어떤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빈곤, 성불평등, 그 다음 사회적 소수자, 그렇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배웠어요.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을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해당 내용은 159쪽에서부터 160쪽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그 내용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부교재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이 사회복지에서 한자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 복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행복, 행복복에 지자도 행복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고요. 학문적인 의미로 사회복지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인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복지라고 한대요. 근데 이러한 것을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만약에 책임을 졌을 때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회복지의 의미 보시면 개인의 삶의 불안정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또 사회 구성원들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노력을 사회복지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개념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복지는요, 인식 변화가 나타났어요. 전통사회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그리고 현대사회의 복지사회에서 그 인식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내용은 교과서 159에서 160쪽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경제 배웠었죠.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학자 누구의 경제적 사조가 주를 이뤘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아로 시작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어떠한 경제적 기조?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아라. 경제는 알아서 잘 돌아갈 테니까 그냥 내비둬라. 방임해라. 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가 기초를 이루었던 사회였는데 1920년대, 30년대를 지나갈수록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 경제적 사건 뭐가 발생했죠? 그렇죠.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대공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제적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경제적 기조였을까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K로 시작해.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케인즈가 경제적 영역을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 문제, 불안정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적극적인 정부 정책들을 주장하게 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로 경제적 기조가 바뀌게 됐어요. 이러한 경제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먼저 전통사회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빈곤의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라고 봤어요. 가난한 이유는 그 사람이 무능력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를 했지만 현대사회 복지사회로 올수록 무능력하거나 게으르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조나 정책 등으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복지의 형태에 있어서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시혜적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교과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시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을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마음이 좋은 부자들 또는 종교단체들 이런 사람들이나 단체에서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복지를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시혜적 차원의 활동이 사회보장제도로 보다 제도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복지의 주체가 누구냐, 개인이나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자선활동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제도를 중심으로 복지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초기 자본주의 전통사회에서는요, 빈곤층에 한정된 은혜를 베푸는 차원의 복지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모든 국민들의 권리가 되었다. 여러분들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헌법 기본권 배웠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거 잘 알고 있죠? 사회권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에서 복지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한테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현대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의무교육제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의 모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복지의 목적이다라고 바뀌게 되었죠. 또한 복지의 성격을 살펴보시면 초기 자본주의 전통사회에서는 사후 처방적 복지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후라고 하는 것은 일이 발생한 후에 그 일을 해결해주는 차원이라는 거야.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복지는 어떻게 됐어요?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처방을 해주고 또 하나 어떻게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는 사전 예방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과서 159쪽과 16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정리를 해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초기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자유방임주의를 기조로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를 자유롭게 내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 빈부격차도 생기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실업의 증가, 또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들을 고용을 시켜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와 더불어서 공장 기계들을 막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급속도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의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박탈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나자 사회적 위험이 점점 심화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고 19세기 후반에서는 최초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제도를 이제 실시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는 20세기 초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반영이 돼서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지국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국민의 권리로 규정을 하였다. 아까 얘기한 사회권으로 규정을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다운 삶을 국민의 기본적 정당한 기본권, 사회권으로 인정하였다. 선생님이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의무가 맞는 게 여기 지금 주어가 국가로 나와 있네. 국가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로, 국가가 규정했다고 하니까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맞게 고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회권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밑에 내용 한번 쭉 외워보시면 되고, 특히 두 번째 것도 여러분들 배경지식 확장을 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복지국가의 원리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복지국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회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 복지국가 유형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 교육과정 범위 밖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살펴보시면 돼요. 나중에 대학교에서 사회학이나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실 친구들은 아마 대학교에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은요.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시장과 무관하게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이 복지가 제공된대.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높대.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대표적인 나라를 한번 살펴보시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가 어떻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시장과는 별개로 복지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요, 국가가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 복지, 잘 살던 잘 살지 못하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사회민주주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알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가장 상반된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 자유주의. 미국은요, 시장과 무관하게 복지가 제공되는 정도가 굉장히 낮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된다는 뜻은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떤 유명 연예인이 본인이 미국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일 파티를 미국에서 했었나 봐. 그래서 수영장을 빌려서 막 풀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풀장으로 이렇게 뛰어들었대요. 점핑을 했는데 그때 뇌출혈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뇌출혈은 막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박하게 병원에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비용이랑 의료 비용이 수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의료보험으로 많은 부분이 또 커버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복지 서비스 자체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상당 비용을 내야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살다 오거나 미국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에만 걸려도 병원에 가면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왜?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서 그냥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 정도가 높지가 않다. 이런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복지를 누구한테만 해주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뽑아서. 그래서 이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중간에 껴있는 것을 보수적 조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복지 수준은 높으나 보편적 복지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될까? 선별적 복지에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보편적 복지는 별도의 자산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왜?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되잖아.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등한 양의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특히 스웨덴에서는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월 12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대요.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10만 원인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까지의 모든 학생의 공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 자료가 좀 몇 년 전 자료여서 그렇지만 현재 여러분들도 고등학교까지도 공교육비 무상교육 지금 받고 있잖아요. 공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의 예로서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럴 때는 저소득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산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산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해주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유형, 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란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선지에 종종 나오거든요.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일단 불교재 53쪽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재 54쪽 이하에 나와 있는 복지제도의 유형 100%, 1000% 출제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서 먼저 끊고 가도록 할게요.